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미국발 물가 충격에 그대로 타격을 받으면서 블랙 먼데이를 보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참 힘들었지만 우리는 다가올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죠.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오늘도 빅사이클에서는 다가올 또 상승 업종부터 관련 탑픽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정말 좀 무서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같이 월요일 기분 좋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이제 주식시장이 거의 쑥대밭 되다시피 좀 했죠. 그래서 다소 암울한 어떤 시장에서 시장 결과를 두고 분석하는 시간인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좋은 해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좀 흔들리는 시장 속 우리 마음을 잡아줄 그런 탄탄한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파트너님과 소통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또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더 많은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또 들어오셔서 더 많은 소통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물가 상승 충격에 아시아 시장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우리 양시장도 연중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파랗게 질린 하루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3.5% 넘게 하락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처음 2,500선으로 추락했습니다. 연중 최저치 기록했는데요. 수급 동향을 체크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일제히 팔자세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지수 방어에 나섰는데요.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업종은 전무했고 전 업종이 약세 나타냈는데요. 그 가운데 의료정밀과 은행, 건설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다시 이 총상위 12종목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2.6% 넘게 밀리면서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올해 처음으로 1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나스닥의 급락으로 인한 기술주 부담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도 4%에서 5%대 크게 떨어졌고 인플레이션 부담과 화물 연대 파업까지 겹치면서 현대차도 5%대 낙폭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은 4.7%대 낙폭 보이며 828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수급 동향을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인 가운데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시죠. 전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기타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통신 장비와 IT 업종의 낙폭 깊었는데요. 다만 음식료와 담배와 같은 경기 방어 업종이 선방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LNF만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나머지 종목은 모두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가 초강세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15원가량 급등해서 한 달여 만에 1,2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 정말 대응하기 힘들다 싶은 그런 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파트너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 장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뭐 다들 뭐 지켜봤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지난달 3월 달 같은 경우는 8.6 8.5였죠. 4월 달에는 8.3였다는 그 결과 발표 때문에 사실은 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하거나 좀 그 인플레이션 피크일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주말에 8.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거의 이제 급락이 좀 됐던 뭐 그런 내용인데 이 지표 말고도 또 다른 지표가 좀 있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14일 날, 그다음에 섬해 판매 지수가 15일 날 발표가 되고 또 14일 날, 15일 날 비슷하게 FOMC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뭐 75bp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강경론의 어떤 우려, 어떤 주장이 설득력을 만약에 얻으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급격한 어떤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될 것이라는 그 우려감이 급락이 됐던 겁니다. 물론 후속적으로 나온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 이미 장세에 반영이 됐고 또 시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공급 부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겼기 때문에 금리가 만능이 아니다. 이런 반발론도 상당히 좀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가지 않는 선에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도 있고 또 이런 다른 그 지표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5월 중순과 비슷한 어떤 그 V자의 또 반등이 나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으로 신저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의 하단, 그 다음에 60개월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지난달에는 망청 양봉이 나왔죠. 이번에도 아래꼬리에 달린 음봉이 나오면서 6월 말부터 시작했던 고점에 대한 하락의 또 종지부가 이번 6월 달에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과 이번에 쌍바닥 가능성들.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느꼈던 기시감, 5월 중순의 기시감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6월 15일이 하나의 변곡점이지 않겠냐. 우리가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바닥을 다지고 관망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는 물론 추가 하락 장중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숨고르기 등락을 보면서 주말 반등 가능성들 저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정말 오늘 뜨악 소리가 나오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처럼 급락하는 그런 장세에서는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은 건가요? 이제 분할 매수로 보통 하시는 게 좀 정상이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항시 음봉에 대한 오늘 음봉에 대한 절반을 해보고하는 지수의 흐름이 이제 포착이 되면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그런 그 투매가 나올 때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투매가 나오면은 이제 기준선이 있어야 되죠. 장에 대한 기준선. 그래서 오늘 음봉에 대한 중심을 지수가 해보고 하면은 심리가 역전이 됐다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럴 때 또 잘 버텨내는 업종이 또 그 옥석을 가려내는 법이겠죠. 오늘 장에서 선방해준 업종에는 또 어떤 업종이 있을지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빅사이클 업종은 식량 그리고 사료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업종에 대한 분석과 또 관련 종목들까지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량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슈들 좀 짚어주시죠. 예, 오늘 제가 점검을 좀 하는 식량 이 부분은 제가 한 2, 3주 전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약간 비슷할 수가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 이슈 부분이 상당 부분 파급력이 큽니다. 네, 시장에 계속해서 수감매가 돌고 있네요. 그래서 세계 이제 곡창지대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텍사스 뭐 이런 그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르헨티나 이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네. 우크라이나는 알다시피 이번에 이제 파종 시기를 놓쳐서 7월에서 10일 정도 이제 수확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전망상으로는 최소 30% 또 최대 50%까지 수확량이 감소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재고분이 7월 달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다시 한번 현재 피크를 치지 않겠냐 하는 우려도 상당 부분 많이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미국하고 아르헨티나도 라니냐 현상 때문에 그 가뭄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전망 보고서로 보면은 대략 12년 만에 최저치였던 생산량을 기록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곡창지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식량 인플레이션 부분이 상당히 어떤 우려 상황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농림축산부 장관은 곡물 엘리베이터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지시가 지난 10일 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S&P에서는 식량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식량 공급 쇼크가 상당 부분 2024년까지 지속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그 부분하고 같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거는 태양 흑점 주기가 2022년이 최저점이랍니다. 그때는 기후 변화가 극심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으로 이제 피크를 치는 어떤 현상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식량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이제 불거질 요소는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은 우리가 포트의 한 종목은 담고 두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곡물 엘리베이터가 무엇인가요? 곡물 엘리베이터는 곡물 저장, 곡물류 시설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 된다. 이제 물류 솔루션 이런 계통을 말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관련 종목들은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관련 종목군들은 오늘 올라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순환매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네. 세 개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탑이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한탑은 영남지방 중심으로 제분과 사료 사업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검정색이네요. 치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요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때도 한번 21선에서 한번 들어 올려줬고 다시 지금은 21선 아래에서 있습니다. 지금 21선에 올라타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늘 이슈에도 불구하고 운봉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빠지면은 이슈가 단발성으로 이제 본다고 생각하고 현재 보류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팜수리입니다. 팜수리 같은 경우는 연해주에 그 농장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육가공 시설을 또 자유사학을 가지고 있고 또 사료 사업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해주의 어떤 농장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팜소리 같은 경우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밀렸다가 지금은 이렇게 삼중바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한번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21선 올라탔죠. 그래서 한번 내일 좀 숨고르기 오전에 숨고르기 냈을 때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종목으로 보시면은 이지홀딩스입니다. 이지홀딩스도 이지홀딩스하고 팜소리는 같은 계열 회사인데 이지홀딩스의 자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자회사 중에 미국 투자 회사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이제 그 파마슈티컬스 어떤 그 투자 현재 의료 관련 바이오에 대한 회사가 니콜로사마이드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연구 파이프라인 부분들이 한번 나와줄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재료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지홀딩스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지홀딩스가 오늘 18%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죠. 근데 오늘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약간 밀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고르기 하루 이틀 숨고르기가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봤다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했을 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 번은 슈팅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했던 것이 원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격화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지홀딩스, 팜스리, 그다음에 한탑 이런 세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7월 쪽에 7월이 바로 그 곡물에 대한 작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재고가 바닥나고 또 새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통계가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좀 한번 시세가 나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 윤곽을 보더라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이제 뻔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7월 달 또는 6월 말 7월 초 한번 이제 피크를 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 또는 한 2, 3주 이렇게 한 달 정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강했었던 식량 그리고 사료 업종과 또 관련 종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더 많은 투자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게 될 상승 업종은 또 어떤 업종이 될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빅사이클이 될 업종은 방위 산업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관련한 업종 이야기부터 또 토픽 종목까지 또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픽 종목은 업종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업종 이야기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 산업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거진 이후에 또 굉장히 역설적이게 우리 이 한국의 방위 산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폴란드에서 10조 정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한국산 방산 무기 구매 의향도 보였는데요. 폴란드를 비롯해서 이 동유럽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매 의향을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약간 뭐 자세하게 준비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냈는데 국방비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죠. 그래서 세금을 열심히 냈구나 하는 그런 푸삼 어떤 그 자부심도 느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방산 무기가 동유럽에 대한 안보를 튼티하는 그런 어떤 그 촉매제 또는 도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프라이드, K방산의 또 의미도 좀 잡힐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 폴란드에서 현재 국방장관이 내방을 하고 나서 간 다음에 일주일 만에 실무단이 20명이 와서 다시 다시 한번 재차 견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콕 찍어서 몇 개의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육군부터 공군까지 거의 깔맞춤의 형태로 완벽하게 한국산으로 그 업그레이드를 하는 내용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쪽에 보면은 왜 폴란드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폴란드는 동유럽의 중심의 좀 지역입니다. 동심의 좀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이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을 돌면서 이 V4를 유심히 잘 봐야 된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럽에 대한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면서 약간은 외교적으로 이제 신신당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온전 세일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었죠. 왜 국산에서는 온전을 죽이면서 왜 거기서는 온전 세일즈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날에서 먼저 그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우리 온전 지어달라 정도 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개국은 협력기구가 V4에 해당이 되고 2004년 EU 가입부터 가장 빨리 현재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70, 80년대 어떤 성장처럼 보이고 있는 신흥공업국이고 대부분 자동차 메이커, 유럽 메이커부터 전체 이 지역에 들어섰죠. 왜냐하면 서유럽보다는 모든 가격 경쟁력, 토지 가격부터 해서 인건비까지 다 싸기 때문에 거의 이제 유럽에 대한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삼성, LG, SK, 현대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우리나라 현재 한국에 있는 대기업이 다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만큼 동유럽의 한일 중심인 어떤 리더국 폴란드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체코에서 원전 8조, 폴란드 원전 40조도 별도로 하고 있고 또 폴란드는 10조에 대한 방산 요청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폴란드는 어떻게 했냐면은 현대노통과 합작으로 해서 방산을 여기서 만들어서 유럽도 수출할 수 있다 하는 그 중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군사력 방위 순위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6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어떤 군사력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 국방비에서도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매우 강력한 건데 국방비 순위를 보더라도 미국, 중국 다음에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호주 이런 나라들은 이 수입을 좀 의존을 좀 해야 되죠. 그런 차원에 해당이 되고 인도도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대부분 무기를 의존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제재에도 반대를 하는 것은 다 안보에서 의존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에 어떤 러시아 제재가 있으면은 제3세계 국가의 어떤 것도 무기가 우리나라로 대체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안보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3세계에서도 경제 안보 동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좀 변수는 무엇인지 또 그리고 이 중립국을 고수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까지도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이 핵심은 이제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이제 벨라루스에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러시아하고 약간 경제 통합, 나중에 나라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도를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 벨라루스가 이쪽에 있죠, 우크라이나 쪽에.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데 이게 러시아 쪽에 경제 통합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은 폴란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닿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이 조그만 표시의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 조그만 나라에 좀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은 왜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갑자기 이제 그 중립국을 포기하면서 EU에 가입하려고 하냐면은 국경을 맞댄 것도 있지만은 이 발트해 연안 있죠. 발트해 연안하고 이렇게 돼서 북극 항로가 개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영적 리스크도
현재 굉장히 심하고 전혀 이제 국경이 맞대지 않는 노르에서도 방산을 수입하려는 것도 막 이런 근거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V4는 현재 폴란드가 있고 체코가 있고 이제 스콜로바키아가 있고 그다음에 헝가리 이 나라가 있죠. 이 나라가 이제 V4에 해당이 되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중유럽이라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벨라루스가 만약에 이렇게 통합이 되고 크림반도가 이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장악이 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를 통해서 이쪽에 지중해를 통해서 해양으로 진출하고 또 여기를 통해서도 해양으로 이제 진출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동유럽에서 특히 이제 폴란드, 체코 나라에서도 도미노 형식으로 방산을 수입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도 수입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9월경에 어떤 이슈적인 측면이 있는데 9월까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말로 의하면은 최대한 빨리 또 어떤 말은 9월까지 납품해달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연말까지 납품해달라 말도 있는데 현재 상당히 이제 180대 어떤 K2 전차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빠른 납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래 납품이 180대인데 180대는 국방부에서 4차 양산화 계획의 물량인데 지난 연말에 했는데 그 물량일 수도 있고 또 원래 폴란드에서 요구한 전체 물량은 800대입니다. 800대에 좀 해당이 되는데 추가 발주가 바로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의구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로 확대될 수가 있는 뭐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러시아의 원래 어떤 국방 계획상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너지의 어떤 국방 루트가 열리게 되죠. 이런 루트를 이제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북극해가 열리면서 한국에서도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까지 왔죠. 발틱 함대가 있는 그런 루트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현재 그 배ring해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들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천연가스하고 북극 항로가 개설이 되면서 북유럽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유럽 또는 북유럽, 벨라루스 이 지역적 리스크가 현재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다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방산이 생각보다 동유럽으로 많이 확산이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 세계의 군비 증강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유럽뿐만 아니라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패권 다툼이 좀 굉장히 심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네. 특히 뭐 해군 같은 경우는 해외 해군 기지, 무역 기지 옆에다 해군 기지, 비밀 기지를 현재 놓고 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비밀 기지를 만들다가 들통이 났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이제 뭐 항공모함을 거의 계속 찍어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량으로 일회 전술로 한단 말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그 패권 전략이 알고 보면 상당히 대단합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왼쪽에 보면은 현재 이쪽 부분입니다. 이제 이쪽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여러 나라가 겹쳐 있죠. 베트남은 베트남 나름대로 이 선이다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그거 아니다. 이 전체다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나름대로 필리핀 나름대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거의 완력에 의해서 현재 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이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관계 속에서 국방을 강화하겠다는 뭐 그런 노선들이 또는 그런 목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현재 중국의 전략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현재 중국 나진 청진항에서도 임대를 내서 항구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이제 중국의 패권 전략은 도련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국이 자기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라는 개념인데 제1도련선이 일본을 기점으로 해서 타위화를 넘어서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제2도련선은 바로 이쪽에 이쪽에 있는 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 목걸이라고 해서 석유 탐사 루트, 석유 운송 루트를 이렇게 한 대마다 전부 다 기지를 만들고 있죠. 미얀마 사태가 일어난 것도 중국의 친중권을 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파키스탄도 이런 그 루트도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서 그 인도가 거의 고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하고 마찰도 있고 대부분은 이런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 또 이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남태평양 연합 10개국을 거의 동반자 협정을 맺으면서 거의 이 군사 기지화를 하려다는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드러났던 것이 제3도련선이 뉴질랜드를 죄송합니다. 뉴질랜드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뉴질랜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선으로 하와이를 통해서 알래스카까지 아예 미국을 아예 배제하려는 그런 전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에 대한 패권을 강화를 하는 모습들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어떤 큰 틀에서는 이제 계속 마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중국하고 현재 미국의 어떤 패권이 다투어지고 있고 호주 앞마당에서 이런 뭐 솔로몬 제도라든가 키리바시라든가 이런 그 나라하고 접촉해서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호주하고 이제 충돌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 중국에 대한 패권들이 대단히 크게 좀 작용이 되고 있고 이에 반발한 인도, 호주가 방산을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 미중 패권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국과 미국이 안보와 경제 동맹을 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또 이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누리호 2차 발사를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방위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 동맹 어떻게 보시나요? 예, 자 한미 동맹 부분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한미 동맹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것도 있습니다. 주식이 좀 빠진 이유도 있는데 네. 이 전체 핵심적인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중국의 패권 전략도 있고 러시아의 사실 패권 전략도 있습니다. 그에 맞서서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제 이렇게 합류를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다음에 중립국으로 또 있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담을 하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어떤 이 파트너 국가로서 미국이 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쿼드를 제일 먼저 가입을 했죠. 쿼드를 이제 제일 먼저 가입을 좀 했던 죄송합니다. 네. 약간 그렇죠. 예, 쿼드를 제일 먼저 가입하고 IPEF도 가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IPEF를 가입을 주저한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 설득을 다 했단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범을 했을 때 깜짝 놀란 15개국, 특히 뭐 남태평양의 그 피지란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보고 가입한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보고 추종하는 제3세계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좀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 왜 이제 방산이 의외로 이제 커질 수가 있냐면은 이 세계 2차 대전 때도 이제 무기 대여법이라는 게 41년에 발효가 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발효가 돼서
소련은이나 그러니까 그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사실 전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독소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제3세계 국가의 많은 무기를 리스 및 대여를 하면서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그 경제가 회복이 되는, 물론 미국 중심으로 회복이 됐지만은 이런 전례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바이든 정부에서는 무기 대여법을 다시 한번 그 가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는 한미 방위 조약도 가결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미국하고도 상호 조달 협정을 좀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FT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직접 미국의 방산 물자를 직접 우리가 납품하는, 우리가 국방부에 우리나라 업체에 납품하듯이 그 길이 열려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당장 로키드 마틴하고 KI 항공우주가 T-50 공격기 FA-50을 미국에 납품하려한다. 그렇게 같이 연합해서 하는 뉴스도 보고 있듯이 그만큼 파급력도 커지고, 그다음에 중국의 패권 전략으로 인도나 호주가 우리나라의 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무기는 미국 어떤 부분하고 호환도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러시아 제재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러시아로부터 이제 무기를 받을 수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를 선용하는 것도 있고, 동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쟁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동유럽 쪽으로 거의 이제 많이 보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미노 쪽에 어떤 수출이 굉장히 많이 의외로 크게 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한국의 방위 산업 수준, 기업과 품목별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도 하죠. 따라서 방위 산업을 필수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좀 숙명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수출 효자 상품으로 등장을 하면서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K9 자주포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K9 자주포가 현재 그 명품, 거의 이제 신품이라 이제 불릴 정도로 굉장히 해외에서 좀 인기가 좀 있습니다. 해외가 인기가 있는 그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약간의 뭐 어떤 분들은 무조건 가성비이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원하지 우리나라가 무슨 잘 만들어서 하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현재 오른쪽에 이제 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자주포를 최대 40kg까지 발사할 수 있는 탄착도 이제 개발을 하는 고폭탄을 개발을 좀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K9 자주포가 가장 인기 있게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실전에서 검증된 건데, 연평도 이제 포격 사건이 있죠. 그래서 연평도에서 느닷없이 포격을 막고 우리나라가 막대응을 해서 포격을 정신없이 탄착을 쐈는데,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 윤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방사포죠. 방사포인데 우리나라 같은 포가 대응을 했는데 이 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현재 이중 고탄이라는 게 폭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가 되면은 반경 50km는 거의 다 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봤을 때 전체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 6개 중에 4개가 거의 많이 피해를 봤을 거다 하면 한 그 내용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 실증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딜러들이 우리 이거 가지고 K9 자주포를 하자. 거의 백발백중 아니냐, 이런 내용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실전에서 입증이 됐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 노르웨이, 그다음에 폴란드, 터키, 인도 쪽으로도 굉장히 납품이 좀 되고 있는 사항이 좀 해당이 되고, 특히 인도에서는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 있었는데 뉴스에는 자세히 보도가 안 됐지만은 현재 포격 분쟁이 있었는데 인도의 자주포가 중국에 대한 이 포를 거의
약간 거의 파괴를 시키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시 추가 주문을 했다는 후문도 있고 유일하게 인도가 요구하는 어떤 사막에서의 실증 시험에서 유일하게 통과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르웨이 내에서는 굉장히 혹한 겨울인데 우리나라 거는 그 다음 날 이때 그 엔진을 틀면 그대로 가속이 됩니다. 그만큼 성능이 좀 뛰어나는 그런 전천후 환경에 해당이 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가 뻘밭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에도 강해야 되고 또 논에서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논에서 강게끔 어떤 기능이 개발되고 저 자세로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탁월한 역량이기 때문에 K9 자주포가 거의 그 독보적인 영역까지 활동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한 포로 해양, 육지에서 한 포, 해양 한 포를 향해서 쐈는데 그게 명중이 돼버린 겁니다. 40km 넘어서 한 포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무조건 요걸로 하자. 뭐 이런 많은 일화들이 좀 있죠. 그래서 K9이 거의 신품에 가까운 그런 걸로 유명을 했고 하나 디펜스가 만든데 하나 디펜스의 모회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쟁이 한켠에서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또 이 세계 자주포의 50%를 독과점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좀 자부심도 들고요.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최근 방산주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폴란드는 또 K2 전차를 대량으로 수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포 말고 이 K2 전차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K2 전차는 현재 K2하고 K9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차체를 가지고 있는데 유명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현재 에이브람스, K2 전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도하 능력에서는 에이브람스를 앞서고 있고요. 특히 그다음에 그 승무원 수는 3명으로 가장 적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알다시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거의 러시아 이 제블린이라는 현재 1인 로켓으로 거의 파괴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K2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현재 TV에서 보면 이런 맛을 많이 봤을 겁니다. 중간에 빵빵 터지는 연막탄 같은 거. 근데 이걸 보시면은 능동방이라 해서 제블린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은 자동으로 포착해서 자동으로 이제 포를 쏘게 되죠. 포를 이렇게 쏘게 되면은 현재 이제 오게 돼 포를 쏘게 되면은 이 자동으로 연막탄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바로 이것과 함께 소멸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완벽한 방어 시스템인데 현재 러시아 전투 같은 경우는 이걸 막기 위해서 철제를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철제를 씌우게 되면 여기서 터지기 때문에 타격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약간의 원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되는데 K2는 거의 완벽한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실적 현재 수출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폴란드에서는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거의 이제 수입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대 로템의 수주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필드 테스트를 마쳤고 이제 K9이 세량적으로 모든 나라에 보급이 됐기 때문에 미리서 검증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K2도 그럴 것이다 하면서 주저없이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유럽에서 도미노 수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 로템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3 전차 같은 경우는 무기나 스텔스, 그다음에 열감지 방지, 이게 야외 적외선 카메라도 안 잡히고, 그다음에 향후 레이저포 라는 무게까지도 확대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세대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 한국형 무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무게에 관심이 있나요? 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청궁이라는 모델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궁이라는 미사일에 관련된 체계인데 현재 어떻게 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일하고 성능과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사드로 알고 있는 사드는 고고도고
현재 천궁은 중고도, 40kW짜리인데 완벽한 어떤 성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고고도 쪽으로 뭐 현재 한국형 아이언돔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이 되고 있고 또 동유럽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욕심냅니다. 근데 이게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함부로 수출을 약간 못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수출을 못 하지만 동유럽은 나중에는 결국은 수출할 거다. 대부분 요거 천궁2로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워낙 민감한 사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략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수출이 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LI 넥슨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제 LI 넥스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 다음 또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 있다면은 또 말씀해 주시죠. 그다음에 그 FA50 경공급기를 폴란드에서 요구를 좀 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국 항공우주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재 FA50은 T50 공중 현재 훈련기입니다. 훈련기. 근데 훈련기인데 초음속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 기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훈련기인데, 초음속인데, 무리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업그레이드를 해서 공룡 무기를 장착하면은 최고의 공격기가 좀 됩니다. 그런 완벽한 어떤 기종의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격기의 어떤 그 부분들이 제3세계 국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효과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 뭐 차세대의 KF-21 이것은 업그레이드 버전, 스텔스 기능이 있는 완벽한 기능의 중공격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현재 전체적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또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어서 또 탑픽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의 탑픽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이제 K2 전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KT 전차의 엔진을 만든 것이 이제 KTX 엔진, STX 엔진이기 때문에 한번 엔진 쪽으로는 STX 엔진을 보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변속기나 각종 부품을 S&T 중공업이 만듭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현대로템에 대한 이 K2, 그러니까 K2 전차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전 시간에 좀 전에 자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폴란드 180대 수출, 그다음에 추가 가능성도 있고, 노르웨이 필드 테스트, 그다음에 부분들도 있고, 체코와 핀란드 동유럽 수출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미노 쪽에 어떤 수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가장 1순위로 합니다. 현대로템은 올해 주 매출은 현재 열차 레일 쪽도 있죠. 열차 레일 쪽도 국내 GTX, 그다음에 호주 이집트의 해외 고속 열차, 뭐 수주 이런 것들도 현재 가능성도 있고 또 나름 이제 폴란드나 아일랜드 어떤 현재 전동차에서도 수주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현재 그 K2 전차의 어떤 수주가 3조, 5조, 10조 이렇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폭발력이 굉장히 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롭템을 토로 말씀드리고 지난주에인가 2주 전인가도 한번 제가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일이 있는데 그 뒤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아침 방송에서도 이제 이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랐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오늘 이제 숨고르기가 좀 되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차트의 내용으로 봤을 때 5일선 만약에 이제 지지받을 수도 있고 살짝 약간 밀려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급등을 좀 했을 때 본 출발부터 약간 5일 주기 좀 있죠. 그래서 5일선을 좀 타고 약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5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매수가는 이제 22,500원 이하, 그다음에 손절가는 21,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장기 차트로 보시면은 상당하게 이 신고가죠. 신고가도 충분하게 한번 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배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K방산 그리고 오늘의 탑픽 종목인 현대 로템까지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